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용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미애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점점 더 이렇게 봄 기운을 뿜뿜 내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투를 안 입고 있지 않습니까? 땀이 나서 이 땀 냄새까지 날 정도라서 지금은 옷도 아주 가볍게 입고 거리를 좀 다니면서 벚꽃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이렇게 좀 산책도 하면서 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지금 젊어서 그래요. 아직 꽃이 보인다는 건 젊은 예, 건가요? 꽃 뒤에 꼭 꽃샘추위가 걱정돼서요. 그래서 아직까지 옷을 다 못 집어넣고 있습니다. 막바지 꽃샘추위도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요. 봄볕에는 며느리를 일내 보내고요. 가을볕에는 딸을 일내 보낸다는 얘기 있거든요. 봄볕이 굉장히 많이 타요. 그런데 지금 재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뜨거운 햇볕에 여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뛰어다니는 걸 보면은 좀 마음이 짠하지요. 근데 이런 옛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되게 못됐잖아요. 날도 뜨거워졌는데 요즘에 뭐 전개도 뜨겁습니다. 대한민국도 뜨거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3 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제 개편까지 맞물려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데요.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4.3 보궐선거는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3 보궐선거와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북 북부권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되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물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뽑아야 한다.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다는 쪽이 더 많아요. 네. 우리 사생결담이 다들 투표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끄는 아버지 찬조 연설을 하는 중에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했다는 훌라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되는 경우죠. 이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그쵸. 거예요. 주민들이 실제로 표를 준 거하고 대표로 뽑히는 게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 이것을 손보는 제도로 가장 적당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앙선관위가 제안을 했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경북에 그러면 어딘가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나? 제가 봤을 때 이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합의다.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걸 어떤 방식으로 이식시켜 올지를 고민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 당은 아주 틀리고 이렇게 그럼 모든 당이 좀 맞지 않는다.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네, 그럼 먼저 4.3 보궐선거와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네,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네. 방송 전에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워낙 청 기자님이 최근에 인기가 많아지셔가지고 임 의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인물만 보는 더러운 땡땡땡땡. 세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1등만 기억하는 네. 더러운 세상. 그 1등만 당선되는 제도를 놓고 여러 정당들이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이 보궐선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선거를 왜 치르게 됐는지 시민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지 1등 말고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대표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란 결담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4.3 보궐선거, 선거제 개편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4.3 보궐선거가 바로 내일 치러지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국회의원은 경남 2곳, 기초의원은 전주와 문경 3곳에서 총 5곳인데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문경에서만 치러지잖아요. 천 의원님 현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내일이 선거기 때문에 후보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똑같이 읊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속도로 정확하게. 예. 네. 문경시의원 나 선거구에는 후보가 5명이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숙,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서정식, 무소속 곽한균 후보, 또 무소속의 신성호 후보, 무소속의 소성호 후보 이렇게 5명이 출마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사실 하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곽한균 후보는 지난해 열렸던 6.13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고요. 문경시의원 라하선거구는 이 점촌 일삼동이랑 호계면의 주민들이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후보가 2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정걸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장봉춘 후보, 이렇게 2명이서 1대1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예. 결과가 나올 텐데, 근데 총선이나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달리 다시 치르는 선거잖아요. 네. 근데 뭐 보궐선거, 재선거, 재보궐선거 말이 참 많잖아요. 네. 다 같은 말인가요? 일단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재보궐선거라는 명칭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또 당선자를 선출하지 못했을 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대부분은 이 보궐선거인데요. 이 보궐선거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이 당선된 당선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하거나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선거하게 되면 이 보궐선거를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재보궐선거는 1년에 한 번 이 날짜를 잡아놓거든요. 그러면 이 기한을 앞두고 90일 이전에 이곳에 자리가 비어있게 되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기도 한데, 한창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예천군 의원은 2명이 제명됐는데 왜 선거를 치르지 않냐, 이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거쳤고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규정이 의원 정수 전체의 4분의 1 이상의 결혼이 발생하지 않으면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예천군 의원이 총 9명인데 지금 2명이 제명되고 7명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치러도 되고 안 치러도 됩니다. 여기다가 아직까지 제명된 의원들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도 남아 있고, 이 선거를 치른 지 1년이 지나게 되면 주민소환 운동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지금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이 주민소환 투표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선관위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근데 실제로는 예. 2번째 이유가 가장 커요. 예.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이 강제에 의해서 제명이 된 상태고 이것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그렇죠. 뭐 제명은 됐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비용이 예천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되면 6억 3천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 이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대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천군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비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치르지 않는다는 점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4.3 보궐선거를 두고 미니 총선이라고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각 당대표가 지원을 나서고도 있는데, 벌써부터 뭐 발빠르게 공천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천 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점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출마한 사람들이 모두 다 당선 뜻한 바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1년밖에 안 남은 다음 총선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또 각 정당에서 1년 전에 선거를 뛴 사람을 다음 총선에서 배제시키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이것을 겨냥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 성격도 굉장히 강한 거죠, 이번 선거가. 이번 문경시의원 보궐선거도 그렇고, 이 창원 성산이나 경남 통영 고성 선거를 보면서 풍향계, 바로미터, 이것보다는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곳은 이 당이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죠. 네, 이 얘기가 좀 강하게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이 문경시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이 스스로 물러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이 무소속 시의원이 박탈돼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도 이 공천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 정서상으로 보면은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되는데, 공천을 하지 못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 보궐선거 그럼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번 보궐선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망은 이게 너무 분명해서요. 이게 뭐 여전히 아마 그 대구 경북의 어떤 그 보수의 뜻받침을 확인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는 쪽이고요.
아마 결과는 우리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갖느냐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게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거를 치를 때 30%가 넘는 정당 지지율을 얻었고요. 근데 그 정당 지지율이 이번 보궐선거가 투표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지지율이 이 경북 북부권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되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여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의미 있는 지지가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또 여기가 3인 선거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설사 이번에 뭐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후에 3년 뒤에 다시 지방선거를 치룰 때 후보자가 갖는 경쟁력, 그다음에 인지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당락을 떠나서 의미를. 결과를 먼저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 패권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일정 부분 기석이 되고 할 때는 주민들이 판단이 특히 이제 지역에서 수십 년간 쭉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물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지켜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나 선거구의 경우에는 후보가 5명이거든요. 네. 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여기 선거구에 가장 출마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경의 경우 이 자유한국당에서 당선자를 냈고 이외에는 무소속에서만 당선자를 냈어요. 이 무소속 후보가 3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근데 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이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전멸을 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요. 네, 지방선거에서. 그렇지만 이 자유한국당으로 공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거는 민주당이 단순히 이 중앙정부 정권을 잡았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역에서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서 어떤 전략을 가질 거냐, 이 부분을 좀 판단해보는 분기점 정도로는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4.3 보궐선거와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네, 이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뽑아야 한다. 네,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뽑아놓으면 뭐하노라고 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혐오를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결국 정치이고, 이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내 손으로 뽑은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싫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나아 보이네라고 생각하고 투표장으로 향해 주시는 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제 바람이지만 가져봅니다. 저도 근데 바람입니다. 답답한 건 최선이 안 돼서 차선이 되면 좋은데요. 요즘 사실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다는 맞아요. 쪽이 더 많아요. 우리 사생결단이 다들 투표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3 보궐선거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깃볼만 만지지요.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아마 후보자들이 각자 열심히 많이 뛰셨을 텐데 유권자분들을 신뢰하시고 이제 깃볼만 만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깃볼 만지는 게 그냥 뭐 비는 의미인 아니 건가요? 이게 아마 그 한국 사람들에게 관상에서 보통 코가 큰 사람들이 복이 많다고 얘기하고 깃볼이 많이 늘어진 사람들을 보통 복이나 출세운이나 돈운이 좀 많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그래서 와전된 건가요? 아마 결국 만져서 이제 늘리라는 다 거예요. 복이 당신인데 이제 후보자 이제 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고생했다는 덕담으로 이렇게 역시 보시면 돼요. 우리 김성진 위원님은 이 당선자의 여유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깃볼만 많이 많이 만지셨어요. 만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경시 나선거구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김 의원님. 예. 네, 영양군수죠. 오도창 군수의 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또 받았잖아요. 지난 3월 12일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것도 국민 참여 재판을 했어요.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죠. 근데 이 공무원이 선거법으로 역시 100만 원 이상의 이렇게 벌금형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해임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내용이 이제 어떤가 하면은 지난해 이 선거가 있을 당시에 6월 13일 선거였으니까 6월 9일 영양재래시장에서 이 오도청 후보의 따님인 A 씨가 공무원이에요. 네. 영양군청 공무원인데 아버지 찬조 연설을 하는 중에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했다는 혐의로 상대 후보 쪽에서 고발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1차 선고에서 2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인정이 된 거죠. 예. 그럼 오도창 군수의 딸이니까 오도창 군수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군수의 어떤 뭐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 일단 250만 원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네. 검찰에서는 이걸 항소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상 이 직계 좀비속이 자녀나 이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거법 위반형이 확정이 되면 네. 이 당사자도 후보자도 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당선 무효와는 무관하지만 딸이 영양군청 공무원 신분으로 이 선거 기간 중에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운동하는 거는 후보 등록 기간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출마한 선거구에 군청에서 계속 있었다. 이거는 저는 이 상피제를 좀 적용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런 뭐 지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선거법상 허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부인이 또 선거 유세를 하고 하는 것도 다 허용하는 거니까 적법하게 유세를 했다고 봐야죠. 이제 그 내용이 어떤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이 국민 참여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 배심원이 7명이었어요. 네. 7명인데 400만 원의 벌금을 하자 한 분이 한 분이고 300만 원으로 하자는 분이 또 두 분이고 두 분이 250만 원, 또 두 분은 250만 원인데 선고유예를 하자 하는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중간 정도쯤 되는 250만 원으로 이렇게 1심 선고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딸도 항소한 상태고 검찰도 항소한 상태인데요. 배심원들의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결국은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이 얘기는 여기 선거구가 굉장히 박빙의 선거였지 않습니까?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죠. 59표 차이. 예. 네. 59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허위사실 유포가 당선에 영향을 일정 정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0에서 250을 왔다 갔다 하는 형량을 주장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경고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거 때마다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건 너무 많이 들려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허위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누굴 찍고 안 찍고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많아요. 저희 예를 들면 어느 날 우리 안동에 있는 학가산 온천이 저걸로 돼 있는 거예요. 부자 되셨는데요. 갑자기 부자로. 김성지 안동의 학가산 온천이 김성지 거다. 근데 거기에서 4명, 5명이 같이 이야기를 듣고 한 명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선거법 위반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중한 벌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하게 다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허위 사실 유포, 뭐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런 거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김희수 경북도 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잖아요. 자유한국당은 아주 사면타를 맞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끄떡없어요. 그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제대로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끄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김희수 도의원이 이렇게 포항 남구의 어떤 어느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아마 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훌라 도박을 하다가 아마 누군가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서 발각이 된 경우죠. 예. 훌라가 뭐예요? 카드로 하는 일종의 게임 중에 놀이인데 하나죠. 게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다 돈을 걸어놓고 반맥이라고 하긴 했지만 화토 비용이 가지고 하는 크더라고요. 고수도 미나토 600 굉장히 이런 것처럼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마을 회관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카드 갖고 치는 일종 게임의 한 종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희수 의원이 아마 경찰에서 도박 혐의를 인정하고 또 도당에서는 윤리위에 출석해서 스스로 당의 처분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당원권 1년 정지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또 처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처분이냐. 현행 도박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저는 두 가지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상습적이냐라는 건데 이제 상습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하나는 공무수행 중이 아니라 지인들과 그냥 점심 내기 뭐 이 정도의 게임이었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아마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수행 중에 벌어지지 않은 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반응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비판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상습적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공무수행 중이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근데 아까 밥값 내기라고 하셨지만 밥값이라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아마 업자들이 네. 건설업자다 보니까 주머니에 사업비, 계약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게 얘기를 지금 해요. 버닝썬 사건 때문에 이게 요 근래 그 차태현하고 김준호 씨가 골프 내기를 해서 했죠. 이게 돈이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도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실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이 사안이 훨씬 더 큰 사안 같은데 적어도 이게 도박인 건 확실하다 그래요. 법조인들 입장에서. 근데 이 법적으로 이 도박의 기준을 통상적으로는 10만 원의 내외의 경우에는 이거 도박법으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지금 이번에 김희수 도의원의 경우에는 이 금액은 훨씬 넘어섰죠. 그 상습 도박의 경우에 추가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거고 상습이냐 아니냐가 이 도박 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경북 도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이게 안 문제가 있죠. 그래도 그 박종철 의원의 해외 연수 연수 추태가 있죠. 가이드 폭행 네. 추태가 있었고 최교일 국회의원의 스트릿바 출입 논란이 있었고 또 앞에 경북자가 붙은 거예요. 그것도 도박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이야기가 전해졌다가 아니라 도박으로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네. 도의원 배지 달고. 정말 창피해요. 네. 이 경북 도민들의 스스로의 자존심을 저는 떨어뜨린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징계 여부와 좀 관계없이 본인이 좀 나서서 사과하는 자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의원들한테 미안한 일이 아니라 도민들한테 미안한 일이고 이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마 더 이상 이것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이런 덮고 싶은 거죠. 이제 당원권 1년 정지라는 것이 당장에 보면 어쩌면은 별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공직선거에 나가겠다 하는 부분은 이것이 결국은 결정적인 장애연이 될 수가 있다. 아니,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저도 그런 면에는 가볍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요, 일반적인 도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공천을 못 받을까봐 당을 무서워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대신 이제 근데 지역민의 또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이렇게 논란이 안 되는 것이 어쩌면은 더 원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 그건 지역민의 입장이 아니고요. 아니죠. 네. 이것도 이제 지영민한테 물어봐야겠는데요. 이거 저 의견인데 처벌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보도도 나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가 돼서 이야기가 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그거를 있는 거죠. 논란이라고 보는 것 예. 자체가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과를 하는 것이지 그걸 논란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무서워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도민들한테예요. 그런데 본인 개인적으로 보면은 공천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염려스러운 징계 조치이긴 하지만
이건 당의 눈치를 보는 거지 도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뭐 이 경험이 떠올랐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이었는데요. 그때 소위 판치기라고 해서 동전을 올려놓고 아, 이 이렇게 동전을 탁 치는 거. 넘기면 이 돈을 따먹는 일종의 하셨네. 많이 갔나 봐. 네, 이 도박을 하다가 걸렸어요. 잡혀가서 이 학생 부장 선생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나서 학교 방송에서 제가 이 반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앞으로는 우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시켜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제 스스로 너무 많이 부끄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뭐랄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벌을 받았다는 느낌도 네, 있어요. 벌을 받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김미수 도의원님, 제가 전화를 한 일주일 동안 한 30여 통을 드렸는데 끝까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스팸인 줄 알고. 네, 아니, 문자 메시지도 한 매일 남기고. 그래서 지금 조금 늦었지만 공개적인 뭐 사과를 하시는 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러면 박수 쳐줄 도민들이 많지.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 하실 분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도민들도 많아. 아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화 들어보죠. 내일이 선거인데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문경 같은 경우는 꼭 시의원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내일이 선거인데 깃볼 잘 만지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왠지 막 선거 선배가 후배에게 덕담하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4.3 보궐선거 선거제 개표 문제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동상이몽? 동상이몽. 네. 선거제도를 둘러싸고서 이렇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고요. 선거법과 동시에 여러 개혁 입법 과제라고 하는 것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서 조기 처리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얹어지는 9개 법안을 둘러싸고서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서 거기에 선거제도를 얹은 거고 또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제도라고의 개편을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로 두고서 그것을 얹으면서 부수로 개혁 입법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들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정치 상황이야말로 철저하게 동상이몽의 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상이몽. 이상동몽이 되면 참 좋은데. 이상동몽. 예. 아, 이상동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으면서 꿈은 같이 꾸는 거죠. 예. 가장 이상적인. 예, 예. 굉장히 이상적이네요. 이상동목을 꿈꾸면서. 선거제도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서 얘기를 좀 나누면 그 중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잖아요. 근데 네. 많은 시민들이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뭐길래 이렇게 당마다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찬반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선거구제잖아요. 1등만 당선되는. 그리고 정당 투표를 따로 하고 정당 투표에 의해서 득표를 가진 정당이 제한된 비례대표제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인데 이거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서로 연동해서 의석수를 나눠 가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기했던 데가 뭐 정의당만 제기했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2016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한번 손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표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뽑아놓은 대표가 그 대표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실제로 표를 준 거하고 대표로 뽑히는 게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 이것을 손보는 제도로 가장 적당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앙선관위가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큰 정당의 경우는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고요.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이런 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에서 조금 증가가 되는 그래서 군소정당들이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당이 이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지역구 의원은 뭐 늘 것이다 줄 것이다 말이 많던데요. 300인이라는 정수를 정해놓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은 지역구 의원 수를 225석, 비례대표가 조금 늘려서 75석으로 해서 300인 수를 딱 정해놓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선거제도로 하면 인구 하한선이 13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구 의석 수를 225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경북에 국회의원이 지금 13명인데 그러면 어딘가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나? 이런 염려들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의성 같은 경우만 해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4개 시군이 합쳐져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너무 넓어요. 선거운동을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권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이게 너무나 다른 지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국회의원 하나를 뽑으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고 지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불만들을 갖는 건데 실제로 김재원 의원실에서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225석이었을 때 인구를 차츰차츰 상한선과 하한선을 해보니 인구 하한선이 15만 3천 명가량, 그 상한선은 한 30만 명가량. 그러면 경북에서 이 기준으로 조정을 하면은요. 지금 걸리는 데가 어디냐면 김천이 14만 정도니까 그다음에 영천, 청도 여기도 한 14만. 그다음에 영양, 영덕, 봉화, 울진. 그러니까 강석호 의원 지역, 이만희 의원 지역, 송원석 의원 지역 요 세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요걸 약간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은요. 15만을 넘는 곳을 2군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북에서는 줄어드는 곳이 한 석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작년 12월 15일이었죠. 이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각 당마다 셈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포괄적인 합의죠. 12월 15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거죠. 국회라는 것이 하나의 타협의 산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할 때 5개 정당이 모여서 나는 그거 안 해. 이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이 정도로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예. 선거제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다 그렇죠. 공감하는 바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김성기 의원님 한나라당에 대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나경원 대표가 12월 달에 했던 것은 그것은 맞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합의가 된 거죠.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속내는 사실 의원 전체를 놓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제를 찬성하는 의원이 그렇게 안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식으로 하면요. 서울은 대번에 7석이 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집권 3년 차거든요. 이렇다 할 개혁 성과가 없어요.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의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20대 국회 들어서서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한 게요. 16번이라 그래요. 실제로 어떤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개혁 의지를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성과는 없고 불안한 거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드는 문제, 국민의 87% 정도가 찬성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늘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1대1로 싸우다 보니 어떤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이고 그러니 지금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들과 손을 잡고 그 개혁 입법 과제들을 한번 통과시켜 보겠다. 그 대신 당신들이 요구하는 선거 제도를 함께 처리하자. 이렇게 손을 잡은 거죠. 민주당의 속내는 저는 그런 거라고 이제 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4개 당이 어떤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이다. 네, 그게 한국당이 바라는 바죠. 또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거죠. 민주당이 해야 되고 현 정부가 해야 되는 개혁 입법들은 개혁 입법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뭘 묶는가 하면 선거제라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으로 보면 사활을 건 이 문제를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만 봐도 1여 3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하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해결되라는 법이 있느냐? 아니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선적으로 이 일을 끌어간다는 의미지 결과적으로 선거를 1년 놔두고 다른 법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제가 봤을 때 이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합의다. 근데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 그거를, 입장에서 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니까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내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 대구 이 권역이거든요. 그렇다면 13명의 이 경상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실제로 따지면 손해나는 거 크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뭐 이 문제에 손해의 대해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저는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전격적으로 개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되겠어? 라고 하고서 늘 빠져 있지만 그거는 실제로 자신들의 속내이죠. 제가 안 봤을 때 되길 이걸 이제 바라는 결국 속내.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결국 앞으로 가면서 서로가 합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협의를 해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참여하셔야죠. 이게 당의 입장들은 정말 다를 거예요. 그리고 아마 김성진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 다음에 총선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좀 큰 틀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향해 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로 좀 건너갈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이게 우리의 정치 형상에서 좀 빠른 거냐 늦은 거냐 하는 고민은 좀 있다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다수제 선거제도에서 이게 어떤 그 비례성을 굉장히 많이 대표하는 비례형 대표제로 가는 길은 맞다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의 의견이긴 하거든요. 저는 이 비례대표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동안 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내지 못했던 계층, 특히 저는 농민들, 그리고 여성들, 청년들,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거는 각 정당마다 전략과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지역구 의석은 줄어들지만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합의됐던 안을 보면 권역별로 나눠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TV 토론을 보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 중에 대다수가 뭐냐 하면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 손으로 뽑지 않고 정당이 마음대로 한 비례제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 이걸 국민들의 그거는 얘기를 국민들이 굉장히 답을 호도하는 들을 거라고 보는 때 거예요. 아니죠. 국민들이 답을 들을 때 각자 판단이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네. 지역구 의원 분명히 주민들 손으로 뽑아요. 그렇지만 옛날의 정국구하고 지금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달라요. 선출 방식이. 근데 다른 부분도 있고 엄연하게 또 정당 투표를 똑같거나 통해서 더 주민들의 이상한 의사를 부분도 반영해서 많아요. 뽑는다는 거죠. 똑같거나 이상한 부분도 많고 이번에도 이런 거예요. 이 연동제 비례대표로 가는 합의안 속에 비례대표 명부를 어떻게 작성할까 하는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거는- 보면은 합의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대의원 또는 선거인의 투표로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선정한다. 이럴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변자들이 여기에 들어오기가 쉽겠느냐. 제가 봤을 때 이때까지 하는 부분으로 보면은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채우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당의 충성도가 깊은 분. 첫째.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관계없이 당의 충성도가 있고 또 아니면은 갑자기 국민들의 인기를 끌 만한 사람들, 특별히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넣는 거죠. 정말 국민을 위해 정치할 사람들을 하겠다고 해서 넣기가 쉽겠느냐. 지금 현재 같이 논의되는 거예요. 따로 논의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 문제는 정당의 민주성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렇기 우리나라의 때문에 정당성의 민주성을 국민 보고 믿으라고 하면 아니, 근데 지금 현재 그거를-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김성태 동의하기가 의원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자유한국당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기준으로 지금 해서 여기 그렇게 정당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당은 네. 틀리고 당신 당은 아주 틀리고 이렇게 그럼 모든 이야기하는 당이 건 지금 맞지 나쁘다는 않다.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계시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한국은 그 민주주의 후진성을 그대로 담보하고 있다는 그렇죠. 고백하는 그렇죠. 건데
정치 효율성을 기했던 처음에 민주주의를 만들면 보통 대통령제에다가 그 다수제 대표를 해서 가져가는 효율성을 기해요. 근데 한 3, 40년쯤 지나고 나면 사실은 비례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일정 정도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성숙도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금방 김성진 의원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러면 정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거기다가 비례대표가 예를 들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죠. 거기다가 다음에 또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내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은 나를 말하자면 내가 대변해야 될 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기보다는 당의 정책에 맞게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야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저는 여러 차례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불신을 깔고 논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네, 이상호 의원님의 결단도 들어보죠. 예, 제 결단은 귤화위지로 하겠습니다. 아유. 그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그 회수라는 게 사실은 그 중국의 화남하고 화북을 나누는 곳인데 화남에 있는 그 귤나무를 화북으로 옮겨 심으면 이게 탱자나무가 된대요. 이제 귤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멋진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지형, 우리 문화, 우리 정치 풍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정치적 성숙도를 좀 고려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걸 어떤 방식으로 이식시켜올지를 고민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고민을 해서 결과를 찾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공방도 치열하잖아요. 공수처 설치, 검경조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묶어서 가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김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었죠.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묶어가냐. 선거제도만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그 대답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는 깨없나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누구는 깨었나. 한 가지 이 부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 사당이 이 선거제도 개혁안이랑 다른 법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안건을 처리하는 상임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치는 거는 이게 통으로 묶어서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다 상임위에서 각자 상임위가 따로 해요.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논의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가지고 다른 법안과 묶어서 처리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우려를 표하는 국회의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다르게 가야 된다. 공수처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에서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에 올렸다고 해서 이게 바로 국회에서 땅땅땅 이 명칭이 가지는 패스 빨리 처리된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예, 다 같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그렇죠. 이게 같습니다. 그 법안이 총 9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안에 유치원 3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 설치 법안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긴 시간 동안 근 3년이 넘도록 이 문제가 처리되고 있지 않으니 질질 정부 끌고 입장에서는 있으니, 네. 불안한 거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1여 3야가 서로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을 가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예 동참을 안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사당이 합의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논의의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패스트트랙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는 이게 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각한 고민들을 좀 필요로 한다는 쪽에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법안과 좀 달리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에 대한 룰을 정하는 문제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걸 지금 실제로 시합 뛰는 사람들한테 맡겨놨으니까 각자 자기 좀 편한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논의를 조금 어떤 그 외부적 시각 또 실제로 시합 뛰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좀 복합적인 어떤 그 과정들을 좀 거쳐서 이게 법안으로 가져가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에 이게 선수들한테 맡겨놓으면 자기가 트레이닝 회원적으로만 계속 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 얘기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선관위에서 2016년도 5월 달에 이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선거제도 문제 있다. 바꾸자. 제안을 줬는데 국회가 논의를 안 한 거죠. 사실 그 2016년인가 저는 2015년으로 봤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실제로 이제 제기한 거는 지금 이제 그 4개 당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고를 했죠. 이게 이제 독일식 모델을 그대로 좀 받아와서 아 맞네요. 15년이네요. 16년 총선이 있었어요. 예,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걸 관리하는 기관에서 저는 하는 게 더 타당하고 옳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관위나 이쪽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법안까지 좀 만들어서 이렇게 그 정부안으로 제출하고 이거를 국회에서 이 그 룰을 우리가 받을 건지 말 건지를 좀 고민하는 방법으로 이게 논의가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선관위 안도 있었지만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자문위원회를 꾸렸었잖아요. 이 자문위에서 안을 또 내놨었죠. 330석으로 30석을 늘리는 안을 내놨는데 이거는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지역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경북의 입장에서 이번에 여야 4당이 내놓은 안대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이 실제로 경북은 줄어드냐? 요걸 보면 경북의 국회의원이 지금 13석이잖아요. 앞서서 임미애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경북은 지역구가 이렇게 되면 1석 정도 줄어들 거다. 그리고 대구가 12석인데 또 1석 정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이걸 권역별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선자를 배분하는 게 대구, 경북을 합쳐서 7명이 된 거죠. 그럼 기존에 대구, 경북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다가 그 중에 뭐 비례대표 중에 대구, 경북 출신들이 있긴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역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지금 통틀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딱 3명입니다. 의성에 있는 김영건 의원, 또 그 대구에 있는 강효상 의원, 김규환 의원 이렇게 3명이 다음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수를 합하면 28명입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을 놓고 보면 우리 지역의 지역구에서 의석수가 23개, 그리고 권역으로 한 비례대표가 7명, 30명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측면에서도 좋다고 그러니까 보이고. 서운해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가 줄게 되면 경북의 인구가 늘면 좋겠지만 앞으로 뭐 10만 명, 20만 명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솔직하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계속 줄면 지역구 의석이 많은 상태에서 인구 비례로 가게 되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더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북 지역은 지금 안을 더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되죠. 이게 저도 이 사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심이었잖아요. 이게 네. 가장 사실 관심이 되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 지역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데 경북에서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지역구 반대하기는. 의석은 한 석이 줄지만 실제로 권역별 비례제가 합치면, 도입이 되면 네. 늘어나는 거죠.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지역구 의석이 1석이 줄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2석까지도 줄 수 있다. 이것이 보면은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현직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느냐. 거기다 우리가 진짜 지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4개 구군이 현재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있는 것이 경북의 2곳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어쩌면 이것이 분리가 되고 이렇게 서로 나눠지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5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비례대표로 이렇게 선출되는 이 보통 의원들이 뭐 직능 대표성도 갖고 있는 분이 들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 준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도의 비례대표 어떤 국회의원 숫자로는 우리 지역민으로서 어쩌면 동의할지 몰라도
여기에 비례대표가 권역별로 이렇게 더 정해진다고 해서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비례대표 의원을 납득할 수 있게 우리의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근데 그렇죠. 이때까지 해온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말하자면은 어떤 국민들이 수긍할 정도의 대표성 있는 활동들을 해온 걸 아니 신뢰할 수 없다는 그걸 거죠. 잘하기 위해 의원을.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비례대표는 국가별 비례대표를 정하는 거예요. 당 안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국가적 이걸로 정하는 방법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권역별 비례대표예요. 그리고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권역별이면 6개 권역으로 예. 하는 거죠. 근데 이 권역별 대표면 비례대표도 사실은 그 권역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더 가질 수 있는 걸로 저는 사실 보여요. 이게 대부분 비례대표는 직능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자기는 전국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전국구란 말도 썼으니까. 근데 지금은 비례대표마저도 직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통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권역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향점인 것 같아서 지금보다는 비례대표마저도 우리가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겠다라는 판단은 들어요. 그건 이상론이에요. 아니 근데 그때는요. 그 전까지는 그 비례대표들한테 지역에 대한 책임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고향은 뭐 안동이지만 내가 그래서 비례대표가 되었지만 안동이라는 지역 내지는 경북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줄 때부터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권역으로 묶자는 거죠. 지역에 대한 책임성도 주자라고 이 비례대표제의 보완책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리고 거죠. 지역 입장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저같이 중앙정부 예산을 자꾸 따로 가보면 이게 예산 딸 때 그 한 당으로 막 이렇게 정해져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당으로부터 예산을 좀 확보하고 또 설득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쪽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면 이게 예산 따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역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국회 차원의 전체가 논의되면 한쪽에서 반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 사실 받아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러면 일정 정도 채널을 다양하게 좀 갖추는 것도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역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내에 이렇게 뭔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내일이 뭐 보궐선거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뭐 미니 총선이란 말 쓰지 않기로 했지만 어쨌든 총선의 영향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영향력을 어떻게 보세요? 특별히 이렇게 경남 쪽에서 치러지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지역에서 받아온 지지가 유지되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어떻게 받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고 아울러서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도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지고 이기냐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당내 어떤 입지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어찌됐든 첫 시험대에 오른 거니까요. 저는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 문경시의원 재보궐선거가 2군데서 치러집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2군데 모두 출마를 했거든요. 민주당은 1명이 출마를 했고 나머지는 무소속이 다 출마를 한 상태예요. 여기에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의 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다 당선되거나 또는 이 한국당 후보가 다 낙선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좀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도덕적인 사태에 대해서 좀 무겁게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만약 반대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한국당이 뭐 잘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공천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더 많은 인재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가 왜 이렇게 민주적이지 못하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지방의원들 돈 아깝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제도를 잘 발달시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좀 이 제도를 잘 가꿔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정치 개편과 관련해서 정답은 없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 대한 좀 깊은 고민, 그리고 여기에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건가 하는 우리만의 고민이 가장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이 말에 참
공감이 되네요.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보면요. 나라와 백성보다 붕당의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폐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당 간의 견제와 대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는 단순히 의자 빼앗기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